이슈의 핵심에 가장 가까이 그리고 쉽게 다가갑니다. 오후의 뉴스 세포를 깨우는 시간, 뉴스 오후 시작합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정치권이 이념 공방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택가에서 벌어진 흉기 소동, 또 음식점에서 벌어진 흉기 살인 사건, 범죄가 전염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자, 먼저 쇼트트랙부터 달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랙은 기준치 크게 하회라는 설명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5일차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의 오늘 브리핑 내용 듣고 가겠습니다. 현재까지 3km 이내 정점에서 측정한 결과는 검출 하한치 약 4.6 베크렐인데 이보다 더 낮은 것으로 측정되고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의 총량이 153만 4천 리터인데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4일 오염수 방류가 개시된 직후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색깔이 검게 변하는 듯한 사진이 확산한 데 대해서 해당 현상은 오염수 방류와 연계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영상에도 보이는데요. 도쿄전력 입장은 어떨까요? 사진상 바다가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암초대 위치와 일치하고 빛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색이 변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 트랙, 배드민턴 신화 창조입니다. 한국 배드민턴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주인공은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1위 안세영 선수입니다. 자, 어젯밤 늦게 들려온 감격의 승전보,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세계 선수권 대회 우승입니다. 남녀를 통틀어서 한국 선수가 세계 선수권 단식 종목을 제패한 건 46년 만에 안세영 선수가 처음입니다. An-se-young, you are the first ever champion from Korea in women's single. How are you feeling? Today is I'm champion. I'm so happy today and win the game. 안세영은 재작년 8강, 작년 4강에서 번번이 숙적 일본 야마구치 아카나에게 가로막혔지만요. 이제는 안세영의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우승만 7번입니다. 이달부터 명실상부 세계 랭킹 1위 올라섰고요. 자, 안 선수 다음 달 항저우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도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트랙은 고발당한 김정은 티셔츠입니다. 네, 저 특유의 사다리꼴 머리, 정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프린트가 압권인데요.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이게 각종 패러디 티셔츠를 제작하는 업체가 만든 티셔츠인데요. 온라인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네. 가격은 이제 한 장당 15,000원 정도. 15,000원? 네. 뭐 비싼 건 아닌데 입고 다니면 어떤 의미로도 엄청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자, 무엇보다 시민단체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김정은을 찬양, 선전한다는 거죠. 단체들은 쿠팡과 네이버 같은 온라인 중개업체까지 함께 고발했습니다. 마지막 트랙은 층간소음의 화학 테러입니다.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영상부터 보시죠. 자, 여기는 미국 플로리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자, 계단으로 슬금 올라오는데 손에 그 주사기가 보시면 들려 있어요. 현관문 앞에 몰래 쪼그려 앉더니 문틈 사이로 주사기로 무언가를 집어 넣는 장면이고요.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을 황급히 벗어나죠. 이 남성이 이제 화학을 전공을 하고 있는 중국인 유학생으로 밝혀졌습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집에 마취제로 화학 테러를 한 겁니다. 자, 윗집 주민들 이상한 냄새 때문에 한 달 넘게 호흡곤란과 피부 자극에 시달렸고요. 10개월 된 아기가 구토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몰래 CCTV 설치한 끝에 결국 범행이 잡힌 건데요. 경찰에 체포된 중국인 유학생은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오늘 쇼트트랙은 여기까지 달려봤고요. 이제 이동해서 본격 출발합니다.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제기되어서 설마 가짜뉴스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네, 뉴스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 만납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두 번 좋죠?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블로 저도 좋습니다. 네. 자, 근데 뭐 저희가 나눠볼 얘기가 뭐 가벼운 얘기가 아니에요. 글쎄 현재 우리 사회에 닥친 여러 이슈들이 많고 많은데 갑작스럽게 지금 역사, 이념 공방까지 이제 뜨거워지고 있어서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흉상과 역사 논쟁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지난 금요일이죠. 이종섭 국방장관이 육군사관학교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비롯해서 독립군, 광복군 5인 흉상을 옮기겠다 이렇게 하면서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추가로 나오는 얘기는 국방부 청사 앞에도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는데 이것도 옮기는 걸 검토한다.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크게 반발을 했는데 일단 여야의 얘기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은 철거가 아니라 독립기념관 이전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저열한 역사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정쟁으로 일관하는 민주당식 선전선동이다라고. 국군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지우는 반역사적, 반민족적 폭거입니다. 조금만 더 설명을 더 드리면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육사는 북한을 대상으로 이기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곳인데 공산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게 맞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홍범도 장군의 1927년 소련 공산당 입당 전력을 문제를 삼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두 분 지금 상황 어떻게 보셨어요? 뭐 굳이 불필요한 논쟁인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굳이 뭐 흉상 옮기는 거 가지고 국방부가 힘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뭐 공산주의 뭐 경력이 있다, 이력이 있다. 뭐 이 비판 뭐 100번 양보해서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인물들에 대해서 이전하는 명분이 좀 없거든요. 나머지 뭐 김좌진 장군 흉상이라든가 뭐 지청천, 이범석 장군 이런 분들은 뭐 공산주의랑은 완전히 반대해서 오히려 우파 진영에서 운동을 좀 하셨던 분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들이고요. 게다가 지금 이분들은 뭐 공산주의 이력과는 전혀 무관하게 예를 들면 우리 초대 내각 때 뭐 국방부 장관의 국무총리를 하셨고 뭐 이범석 장군 같은 경우에는 지청천 장군 같은 경우에는 외무 국방성의 위원장을 하셨어요. 초대 그 국회 때 그리고 일대 국회 때 그리고 이런 분들까지 같이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물음에 닥치는 거죠. 게다가 뭐 홍범도 장군의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는 것도 사실은 좀 조금 궁색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떤 북한 공산당도 아니고 소련 공산당이고 게다가 이제 1948년에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전에 했던 일들은 대개는 서운 과정에서 문제 삼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공산당의 이력이 있다고 해서 흉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좀 불필요한 힘빼기 같다는 생각이 감추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저는 전형적으로 이제 긁어부스럼 만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홍범도 장군을 이제 역사적으로 기리고 우리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이미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훈장을 수여하시기도 하셨었고 이분의 유해를 고국으로 송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은 정부에서 했었거든요. 사실 뭐 이루어진 건 문재인 정부 때긴 합니다만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그것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 좌우로 나눠서 볼 문제도 아니고 이 독립전쟁 영웅에게 철진한 색깔론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제 지금 일각에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메카시즘의 망령이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을 떠돌아다니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저는 꼭 하고 싶고 지금 이제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이 문제가 제기됐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누가 제기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죠. 그분은 좀 역사 공부를 다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공산주의 뭐 또는 빨갱이 이런 잣대로 지금 이 홍범도 장군을 욕보이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앞서 이제 제가 시작할 때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이제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홍 장군의 이제 흉상을 옮기는 것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정부 고위 관계자 발로 흉상이 배치된 장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럼 흉상은 어디가 정확한 위치인 거냐? 어떻게 보세요, 이건? 그러니까 이건 아무도 답 제대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보면 이렇게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의 입장을 보면 사실 앞뒤가 맞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장교 육성이란 육사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항일 독립 운동을 하고 독립 전쟁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던 이런 거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게 아니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방부에서 뭐 이걸 옮기겠다, 이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단순히 옮기는 걸로 보여지지가 않는 것이 이 자리에 이 흉상을 없애고 뭐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공원을 만든다던가 예. 친일 행적으로 논란이 있는 백선엽 장군의 흉상을 세우겠다던가 이렇게 예. 하는 거는 좀 충분히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역사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백선엽 장군 흉상을 설치한다는 건 이제 어떤 지금 현재 썰인 겁니까? 어떤 뭐 아직까지는 그냥 예. 썰인 걸로 보여요.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랑 또 별개의 문제로 또 봐야 될 것 같고 백선엽 장군을 기리는 거는 그거대로 또 기리고 예. 한국 전쟁에서의 공로를 부인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예. 백선엽 장군에 대한 뭐 우리가 공로를 기리는 건 기리는 거고 예. 이 항일 투쟁을 하셨던 이 장군들에 대한 우리가 추념도 당연히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이거를 뭐 같이 같은 선상에서 놓을 건 아니겠지만은 여하튼 이 흉상이 어디에 있든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항일 투쟁을 하셨던 우리 뭐 선조들이시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 뭐 위치에 대한 논란 이런 건 좀 변명이 공색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 뭐 청와대 앞이든 대통령실 앞이든 그것이 뭐 서울대학교 앞이든 어디든 이분들이 가셔도 어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위치가 잘못됐다라는 표현도 저는 그렇게 뭐 와닿는 그 변명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예, 말씀하세요. 냉정하게 보면 예.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이런 뭐 공산주의자 논란 이런 게 있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 것이 예. 사실은 광복과 분단 이전인 1943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 사실 이런 뭐 이념의 소용돌이 이런 걸로부터 홍범도 장군이 좀 자유롭다라는 평가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연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연도만 생각해 보더라도 지금 이분께 씌워지고 있는 이 공산주의자 논쟁 이 프레임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945년 이제 광복 이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이제 나왔던 화면에 보면은 이제 그 해군의 홍범도함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잠수함인데 이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명칭이 홍범도함으로 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거 홍범도함도 이름 바꿔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김재섭 위원도 얘기한 것처럼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글쎄요, 굳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서 이제 여권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그 김병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좀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들을 국방부 육사가 추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과유불급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김병민 위원의 말에 보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에 대한 약간의 조정 과정 그러면서 과유불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따져보면 지금 육사 앞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이 이제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졌고 이제 앞서 박선민 위원도 얘기했지만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그동안 정부에서 여러 차례 이제 송환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에 방금 이제 지금 나가고 있는 화면이 있죠. 78년 만에 공군의 호의를 받으면서 고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보면 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이라는 게
전 정부, 그러니까 전 정권 지우기 과정에서 나온 일이라는 그런 설명이 되는 것인가, 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그런 게 저는 기저에 없지 않다고 보여요. 예. 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보여주고 있는 흐름 자체가 예. 그 굉장히 철진한 그 반공 이데올로기 이런 걸로 좀 갈라치기를 시도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그 흐름들의 일환으로 지금 이런 것들까지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전 정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실 여야의 구분 없이 다 인정하던 분이었다는 거죠. 근데 굳이 왜 이분의 흉상을 지금 이렇게 철거하는 방향을 검토를 할까라고 보면, 어쨌든 문재인 정부 당시에 유해 송환을 하면서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큰 업적으로 남기도 했었고, 또 홍범도 장군을 기리는 그 흉상이 설치된 시기라던가 이런 걸 보면 전 정부 때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다라는 저희를 지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SNS에 글을 올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군의 뿌리도 부정하느냐라면서 이제 영웅들의 흉상이 대한민국에서도 떠돌아야겠느냐,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전 정권을 겨냥한 어떤 그런 공격이라고 좀 보고 있는 걸까요? 뭐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은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저런 말씀 하시지 말고 저런 말씀은 네. 이재명 대표한테 좀 양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굳이 나서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 논평을 하실 만한 위치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현 정부를 그냥 지켜보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당신이 이야기하셨던 대로 잊혀진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저렇게 하나하나 다 논평하실 필요는 저는 전혀 없다고 보고, 근데 네. 이게 이제 전 정부 지우기로 연결하는 거는 저는 약간 좀 너무 나간 거다? 너무 나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흉상만 철거하겠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뭐 이범석 장군이라든지 이회영 선생이나 김전희 장군과 이 5인을 같이 묶어서 흉상을 옮기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올 3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회영 선생이 훈격을 올리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훈격을 올리면서 전 정부를 지우기 위해서 굳이 이렇게 그 5인의 흉상을 철거하는 건 말이 맞지 않는 얘기거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전 정부 지우기는 좀 너무 나간 얘기인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이게 대통령실이나 여당에서 분명한 입장을 낸 상황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국방부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철회 가능성이 있는 거고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이념 논란이 불붙은 곳이 또 있습니다. 광주시의 이제 정유일성 역사공원 조성인데, 오늘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또 총력 저지하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정유일성은 우리에게 총과 칼을 들이댔던 적들의 사기를 북돋웠던 응원 대장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공산당의 나팔수를 기억하게 하고 기리겠다는 광주시의 시도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에서 정부 여당에서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광주에 정유일성 공원을 조준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정유일성 이분이 이제 광주 출신 음악가면서 중국 인민해방군 행진곡과 북한 국가를 작곡을 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제 철진한 메카시즘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거는 이제 박성민 위원께 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광주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정유일성 선생을 두고 너무 이념적인 잣대로 바라보지 말아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그 의도 자체가 이분을 뭔가 영웅적으로 기리기 위해서라거나 아니면 뭐 독립 영웅급으로 뭐 이렇게 추켜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뭐 한중 우호의 상징이고 그동안 조성돼 왔던 이 거리 때문에도 사람들이 많이 왔었다라는 거죠.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다. 그렇죠. 중국인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 동시에 사실은 광주는 이 정유일성 선생에 대해서 뭐 그 영웅시하지도 또 폄훼할 생각도 없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한중 우호의 상징으로 봐달라, 그냥 그 자체로 봐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어쨌든 이 사업 자체가 결정된 건 좀 됐어요. 2020년 5월경에 아마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광주에서는 좀 철회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좀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여러 의견을 좀 수렴해 보겠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재섭 위원.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내용이죠. 말하자면은 한국 전쟁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희생당하는 가운데서 거기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념하겠다라는 거는 뭐 납득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뭐
민주당 일각에서는 뭐 이응로 기념관도 있고 뭐 윤희상 뭐 그 기념 그 음악 기념회도 하고 이러는데 왜 뭐 정율성만 가지고 이러느냐라는 비판은 전혀 맞지 않는 비판인 게 과거에 잘못된 내용이 지속되었다고 해서 새로운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그 지속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이 정율성이라는 사람은 앞서서 우리가 논의했던 홍범도 장군이나 이런 분들이랑 다르게 철저하게 이 한국전쟁 책임이 있는 그다음에 북한 공산당의 책임이 있는 그러니까 부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예산을 들어서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이념 공방 역사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서 어느 쪽으로 좀 가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 코너 저희 오후 한 컷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주목한 한 컷은 대통령실 구내식당 점심 메뉴로 준비를 했습니다. 화면을 좀 보여주세요. 네, 대통령실이 이제 이례적으로 이번 일주일 구내식당 점심 메뉴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듬회가 나왔겠네요. 광어 우럭이랑 이제 고등어 구이. 쭉 보시면 제주 갈치조림도 있고 해서 쭉 금요일까지 물회 이렇게 해서 쭉 수산물 위주로 식단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역시 뭐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 장려 차원일 텐데 자, 식단 어때요? 맛있어 보입니다. 맛있어 보이고 저도 아까 전에 이제 그 자료 화면으로 봤는데 그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들이 맛있게 먹는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그 국민들의 우려 같은 것들이 한 번에 뭐 불식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꾸준하게 그 안전성에 대해서 국민들께 그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실이 솔선수범한 거라고 보입니다. 제가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된 안전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많이 나오는 뭐 이야기들이 항상 그런 거예요. 보면 안전하다면 네가 한번 먹어봐라. 항상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거든요. 아마 그런 여론도 좀 의식을 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대통령실 직원들이 보면 이제 홍보수석도 계시고 이제 뭐 정무수석도 제가 먹는 사진을 봤는데 말 그대로 대통령실 고위직 역시도 이걸 먹는데 전혀 부담이 없다. 오늘 전혀 문제가 공개가 없다. 돼서 많이 간 걸까요? 아니면 원래 많이 갔을까요? 공개가 돼서 많이 간 거죠. 글쎄요. 뭐 많이 평상시에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대통령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제가 봤을 때는 동원된 것 같기는 한데. 게다가 또 메뉴가 좋아가지고 아마 많이 가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뭐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거는 이제 좀 본질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셨을 때 지금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분노, 그러니까 정부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제대로 항의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분노를 이제 표출하고 계신데 여기에 대해서 맞는 답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간 좀 동문서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계속해서 안전하다, 먹을 수 있다, 계속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만 너무나 강조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민들이 왜 일본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냐 또는 왜 제대로 협상하지 못하냐 또는 정말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만한 실용적인 대책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좀 본질적인 그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을 좀 피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종의 좀 동문서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3,000원이었다고 그래요, 오늘 식단. 보통 그 정도 합니다. 3,000원이었다고 합니다. 저라도 먹었을 것 같습니다. 3,000원이면. 3,000원 치고인데 솔직히 이 메뉴가 되게 실하게 잘 나오는 편이어서.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방류 막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아직 해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저렇게 해산물 소비한다고 국민들이 정말 안 불안해 하실 거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런 걸 좀 대통령실에 물어보고 싶고. 제가 이게 뭐 그 과학적 안전성을 따지는 문제에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것이 국제보고서의 내용인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현재 과학으로서는 안전하다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불안하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인데 그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불식시켜야 되느냐,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다고 느끼게 할 것이냐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지만 민주당은 다시 한번 과학적인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거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의 어떤 사회적 불안을 달래거나 다시 건전한 토론을 하는 입장보다는 그냥 이거 과학 못 믿겠다. 어떻게 일본을 믿냐라는 식으로 나오니까 이게 토론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못 믿겠다가 아니고 홍보 영상을 돈 들여서 만들 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3,000원 얘기하면서 이제 끝내려고 했는데 두 분이 이제 붙으셔가지고 저희 수요일에 한 번 더 볼 거잖아요. 그때 또 다시 얘기. 칼을 갈고 나오도록.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뒤에 뵐게요. 두 분. 고맙습니다.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실 구내식당 얘기를 하니 배가 더 고파지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는 초록방 시내 원룸에서 사회 속 이야기 다루겠습니다. 서혜진 변호사, 진술분석 전문가 김미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잘 보냈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또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첫 번째 뉴스입니다. 속상해서가 범행의 이유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서울 은평구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흉기, 자해 소동 벌였습니다. 지금 이제 경찰과 대치 중인 검거 당시의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거의 한 3시간 정도 대치를 했다고 하고요. 오늘 구속 여부 가리는 영장 실질 심사가 열렸습니다. 본인이 좀 입을 열었거든요. 듣고 가겠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엄마가 저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 원을 갖다 주니까 너무 속상해서 술을 먹다가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를 하고 경찰들이 너무 많이 와서 겁에 질려서 그랬어요. 네, 저희가 음성 변조를 좀 했지만 좀 이렇게 오열하면서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 간의 불화 얘기도 있고 겁에 질렸다, 속상했다. 일단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는데 왜 재판부가 기각을 한 거예요? 일단 범죄 중대성 자체는 인정이 됐어요. 예. 그런데 이제 구속 영장 실질 과정에서 가장 이제 고려하는 요소가 도망갈 우려가 있는가, 도주의 그리고, 우려,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는가, 이 두 가지 요소를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도주 우려 있다고 단정짓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 피의 사실, 범죄 사실에 대한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이 웬만큼 더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아마 인명 피해가 없었다는 것이 좀 고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아서 그 구속은 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이제 수사를 받게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재판부가 반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하긴 했던데 일단 이 남성이 나는 다른 사람 해칠 의도는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가족 간에 좀 문제가 있어서 속상해서 이제 사건 현장 건너편 치킨집에서 술을 마시고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좀 안 받아주니까 소리를 질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시민들이 와서 신고하고 경찰이 오니까 자기도 좀 겁에 질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네. 당시에 술은 취해 있었고 마약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흉기를 들고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흉기도 주변 사람들한테 휘두렸다는 내용은 없고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향해서 이제 겨누고 있었거나 아니면 대치하고 있는 경찰관들한테 흉기를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적으로 좀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4년 전에 또 조울증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약은 먹고 있지 않았다라고 또 하는데 본인 이야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정신질환 약 복용 중단하신 이유 무엇입니까? 정신질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음식 관련 스트레스만 없으면 택배 일할 때는 아무 문제도 없었고 대리기사 할 때도 아무 문제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 믿음에 대한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정신질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감정을 좀 주체를 잘 못하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환자 본인이 본인의 상태를 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사실 실질적으로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중에 자기 문제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이분의 경우에도 좀 보면 실제로 감정 기복이 좀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아까 조울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의 30~40% 정도가 자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실제로 그 기분이 고양되거나 이런 상태에서 좀 사소한 문제도 과격하게 행동하거나 분노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기도 합니다. 네, 또 보니까 그 앞에 경찰 조사 받을 때는 그러니까 내가
자해를 하려고 한 거다라고 진술을 했었는데 또 오늘 지금 이제 기자들 앞에서 얘기를 했을 때는 자해할 의도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가고 있는 게 경찰 조사 당시에 자해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고 또 오늘은 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이 달라지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좀 불안하다는 거를 보여주는 걸까요? 네, 이 사람이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이 맞다면 네. 이런 상태에 대한 진술을 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기분 상태에 따라서 진술이 충분히 오락가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해할 어떤 마음이 있었던 거고 예. 현재는 좀 그런 상태에 대한 마음이 또 바뀐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진술이 좀 오락가락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일단은 뭐 인명피해는 없는 상황이긴 했지만 또 당시의 상황을 들어보면 주변인들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또 아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단순한 자해 소동으로 볼 수 있을지 또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목격자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칼 들고 뭐 위협하겠죠. 막 큰소리 치고 데리고 그 사람 데리고 40일까지인데 이마도 차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상대방을 죽인다고 그 사람들이 다 도망갔대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국에 칼을 들고 또 큰 소리가 있었고 그 경찰이 그 요리사여서 그러니까 피의자는 요리사여서 칼을 갖고 있었다라고 했지만 경찰이 압수한 흉기가 8종이고 네. 그 당시에 들고 있던 흉기가 2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범죄의 위험성이 있다, 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흉기 휴대 자체가 좀 그거 자체로도 사람들은 좀 불안해하는데 네. 지금의 어떤 사회적 분위기가 네. 사실은 뭐 칼부림 사건, 칼부림 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흉기를 휴대한 사람 또 네. 위험한 물건을 조금이라도 휴대하고 난동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8종이나 압수를 했다라는 거는 사실 되게 많은 종류의 어떤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네. 이 사람이 당시에 소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직업이 과거에 요리사였다고는 하는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요리사직을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좀 일반적인 어떤 흉기 소지가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주방 도구로서의 칼이라고 하는 거는 주방 도구지만 이게 흉기로 돌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호신용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호신용품을 마련했지만 이게 또 흉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우리가 모든 막 총기처럼 등록하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등록을 해야 될 건 이제 총포, 총기, 네. 뭐 도검, 네. 그리고 뭐 화약 이런 네. 것들은 법률에 따라서 내가 이런 거를 소지하고 있고 등록하고 그 법률에 따라서 조치를 취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네. 이것 외에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뭐 부엌에 쓰는 칼이라든지 가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흉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어떤 살상이나 손괴의 목적으로 제작된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데 가끔은 이런 흉기보다 위험한 물건으로 이제 이 물건들이 돌변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률도 흉기와 위험한 물건 조금 구분을 하고 있어요. 흉기 자체는 정말로 살상이나 어떤 손괴를 목적으로 제작이 된 것이지만 위험한 물건은 흉기보다 더 큰 범위인데 반드시 살상의 목적으로 제작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법적으로 좀 분류가 되어 있고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위험한 물건이 쓰여졌을 때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방법도 고려를 하고요.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 칼이라면은 뭐 칼의 길이가 어땠는지, 얼마나 뾰족했는지, 사용 방법이나 그리고 사회 통념상 정말로 이 위험한 물건을 어떤 상대방이 봤을 때 위험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서 위험한 물건인지를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검거 당시의 상황을 조금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경찰과 특공대까지 출동을 해서 한 2시간 40분, 4시간 가까이 배치를 했다고 해요. 당시에 행위자건 같은 어떤 물리적인 제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약간 상의를 좀 벗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테이저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경찰의 어떤 물리력 행사 관련 기준에 보면 좀 폭력적으로 저항하는 그 당시에만 쓸 수 있는 그런 그 경찰의 그 일종의 그
테이저건 활용 매뉴얼 같은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상황에서는 지금 이 피의자가 그렇게 폭력적인 어떤 공격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았고 네. 다만 사실은 좀 마음 먹었으면 현행범이기 때문에 체포할 수 있는 그런 과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또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테이저건 사용했을 때 정말로 조금 추가적인 그 상해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옷이 아니라 만약에 직접적으로 살에 닿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저 상대방의 어떤 그 뭐랄까요? 부상의 정도가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던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검거 당시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이어갈 텐데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피해자가 경찰들을 향해서 조금 오지 말라고 하면서 좀 일찍을 이어가는 장면이 있고 또 우리 서한 변호사가 언급한 것처럼 이기도 하고 막 경찰 특공대분들도 왔었던 것 같고 계속해서 아저씨는 술 드시고 욕하시면서 칼 들고 무슨 위협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 배에 복부 찌르려고 하시기도 하고. 좀 그 칼을 들고 조금 위협을 하는 듯한 장면이 있었다. 그러니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테이저건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풀어낼 수 있다라고 현장 경찰이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대화로 일단은 상황을 마무리 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화, 설득으로 그 위험 협상가? 옷을 입은 이제 경찰이. 네, 당시에 이게 경찰관이 위기 협상 복장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흉기를 들고 있는 사람을 무력으로 빠르게 진압하지 않고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대치하고 있었고 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줬느냐라고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위기 협상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불안한 상태의 어떤 사람, 자해를 하려거나 다른 사람을 위협하려는 이런 사람한테 설득을 통해서 범행을 이제 좀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수사 기법인데요. 이 목적이 뭐냐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해서 아무도 다치지 않고 사건을 이제 범죄를 해결하려는 그런 기법입니다. 특히 이 사람의 경우와 같이 그런 기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첫 대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5분에서 45분 그 사이에 굉장히 좀 감정적으로 좀 격양되어 있는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히려 무력으로 진압하려다 하다 보면 자해를 한다던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화와 설득 과정을 통해서 일단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그 이후에 좀 이성적인 판단을 해서 스스로 범행을 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설득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치킨과 소주를 사달라고 했다라고 해서 이제 경찰이 협조한 것도 그런 맥락이겠죠? 네, 사실은 이 사람이 이제 요구했던 부분이 엄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런 협상 과정에서는 가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이제 같이 개입을 시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 더 격양되어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종류의 그 어떤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는 없지만 일부 그 사람들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서 서로 이제 그런 설득 전략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계심을 풀었던 그 시점에 이제 경찰 특공대가 투입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런 위기 협상 팀이랑 경찰 특공대가 한 팀으로 이제 공조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또 다른 흉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속상해서 벌어진 사건이었다면 자, 이번 사건은요. 합석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왜 합석하나 이렇게 잡았는데 경북 영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자, 50대 남성이 그 50대 여성 일행과 주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옆 테이블로 자리를 옮겨서 합석을 해서 이렇게 같이 좀 어울리니까 그 원래 같이 왔던 50대 남성이 왜 합석을 하냐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흉기를 들고 와서 흉기를 휘둘렀어요. 그래서 옆 테이블 손님이었던 60대 남성 한 명은 사망을 하고 그 일행 중에 3명이 지금 다친 상황입니다.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나랑 같이 온 여성이 다른 사람이랑 합석을 하니까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라고 진술을 했단 말이죠. 자, 이 모든 일행들이 그 일면식이 있는 사이였다고 하나요? 네네. 그 당시에 70대 이제 한 주민은 A 씨가 평소에도 A 씨는 피의자. 피의자입니다. 예, 피의자가 평소에도 흉기를 동원해서 잦은 주치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숨진 B 씨는 그 피의자와 함께 목공이를 이제 함께 온 사이였었고 나머지 피해자 3명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면식 있던 사이라는 거죠. 네네. 서로 사이. 다 알고 있는 네. 사이였고 피의자가 평소 술버릇이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이었고 당시에 합석한 여성 피해자가 흉기를 든 A 씨를 의자로 저지하는 바람에 추가 피해를 막았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중간에 나가서 집에 가서 흉기를 가지고 왔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흉기를 가지고 왔다라는 건 어떤 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법적으로 풀이가 됩니까? 그렇겠죠. 사실은 집에까지 가서 그렇게 수고롭게 흉기를 또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 사람에겐 결코 좋게는 평가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뭐 사건 수사 중에 이제 경북경찰청 관계자 얘기에 의하면 일단은 동종 전과나 이런 것들은 없고 다소 좀 우발적인 살인에 가까워 보인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대신에 어쨌든 지금 어떤 흉기를 이용한 사건 자체가 지금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추후에 어떤 조사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뭐 살인 동기라든지 범행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밝혀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발적 살인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예전이 아니죠. 뭐 지금도 있지만 원한에 의한 살인 보통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우발적인 그러니까 동기를 특정하기 힘든 감정적인 이런 사건들이 더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흉기 난동이 유행처럼 번진다. 마치 범죄가 전염된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왜 바이든 대통령이 대놓고 그랬어요. 총기 난사 사건은 전염병이다. 한 번 생기면 계속 번진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좀 흉기 난동이 이렇게 유행화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 살인 예고글도 마찬가지고 흉기 난동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범죄 행위들이 이렇게 계속 이제 보도가 되고 모방 범죄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실제로 막 예고글 같은 거 보면요, 아예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도 유행에 참여해 봅니다. 이것도 이제 당시 저 글 올린 사람 지금 검거가 된 상태인데. 자, 이렇게 뭐 저희가 여러 번 분석을 했었어요. 이렇게 동조해가지고 뭐 어떤 과시욕도 있고 막 그런 것도 있고 모방 심리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다루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줘야 되냐 이런 게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보도가 되면 이런 게 많이 벌어지니까 별일 아니네 이렇게 좀 경각심을 해치는 건지 아니면 이런 걸 보도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보도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이런 보도를 하는 것이 모방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분명히 미치기 때문에 보도를 좀 자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자가 체포되는 영상이라던가 이 사후에 이렇게 처벌받는 모습은 범죄의 다른 범행을 생각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고 무엇보다 이런 영상들이나 이런 자극적인 그런 것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게 요새는 사실 언론 보도하기 전에 뭐 SNS에서 이미 범행 영상이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범죄자들이 와서 내가 이거 보고 따라했다 이런 경우도 적지 않죠. 그렇죠. 그 조선 같은 경우도 사실 그 범행을 실행하기 이전에 홍콩에서 일어났던 쇼핑몰 살인 사건 영상을 봤다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포렌식 같은 나왔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어쨌든 조선도 그런 영상물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범행 실행에 자극을 받은 것은 맞고 그런 범행 실행에 있어서 그런 자기가 봤던 범죄 영상 이런 것들이 좀 결정적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회 속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보니 들어보니 해보니 보니 취재 기자의 열정을 보실 수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도 뉴스 오후에 오늘은 일개미예요, 진짜 일개미. 오늘 방송을 위해서 이제 주말에 휴일 근무까지 하고 나온 최규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본인가요?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금캐본입니다. 금캐본이 이제는 이 금을 직접 한번 캐러 가봤습니다. 금 두 분 다 좋아하시죠? 그럼요. 주세요. 금이요? 캐온 거. 캐서 24K로. 24K로. 후배한테 지금. 아니 이왕 캐온 거 그래요? 공유하면 좋잖아요. 아니, 진짜 금을 캔 거예요? 광산 같은 데를 간 거예요? 그 금은 금인데요. 네, 죄송합니다. 황금만큼 귀한 물건을 캐고 왔습니다. 소금을 캐고 왔는데요. 소금. 네. 올여름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면서 소금값이 한동안 널뛰기 했는데요.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이 염전 등 어업인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죠. 직접 가서 얘기를 한번 듣고 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한때 이 소금값 폭등하고 막 사재기 열풍 불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부 기자들이 막 마트 가서 취재하고 그랬거든요. 네. 역시 일개미 다워요. 주말에 또 거기까지. 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죠. 본인이 알아서 찾아온 아이템. 네. 실제로 방류가 이루어졌는데 이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것 같은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지금 전남 영광에 천일염을 생산하는 염전에 나와 있습니다. 지난 4일간 날씨 때문에 소금 생산 작업이 중단됐었는데 오늘 하루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이곳에 10만 평이 넘는 염전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여름이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면 체념해야 되는데 이번 장마 때 침수가 3번 크게 침수가 당해갖고 말 그대로 우수로 이게 다 채워져 버려가지고 그냥 민물이 돼본 거예요. 언제까지 작업할 수 있어요? 목요일 오후에나 돼야 물 풀란가 모르겠습니다. 수요일 잡혀 있고 목요일까지 좀 날씨 흐리고 그러니. 날씨가 좋아갖고 정상적으로 물 푼다면 이 물을 이제 이 판에다 실은 거죠.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게 간수. 그럼 지금 있는 물들은 전부 다 이번에 후쿠시마 그거 하기 전에 일단은 끌어들인 물이시겠네요? 그러죠. 여기 있는 건 아직까지는 이게 깝깝한 게 오염 안 돼야 되고, 근데 어떤 교수는 5년 걸린다, 어떤 교수는 3년 걸린다. 우리가 이렇게 생산자가 불안하는데 소비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끄러워. 이거 아니에요? 직각으로? 보기보다 힘드네요, 이거. 예? 가운데? 그대로 반드시. 야! 근데 이게 색깔이 갈색인데 이거 말린 상태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간수가 빠지면 이게 다 돼. 깨끗해져. 하얘져. 천일염이잖아요. 이게 왜 천일염이에요? 이름이? 말 그대로 바람 햇빛으로 이렇게 천일 걸렸다 뭐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유진 기자, 인터뷰하는 척하면서 쉬지 마. 진짜 다들 소금 뿌려버리고 싶네 진짜. 네, 선배도 해보실래요? 네, 해보실래요? 신기하긴 하다. 이렇게 쭉 밀면은 소금. 오짜. 오짜. 이곳 염전은 작년에 이맘때까지 200톤의 소금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올해는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서 소금 생산량이 30-40% 정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후쿠시마 오염수 풍기 현상까지 겹치면서 창고 안에는 2톤도 안 되는 소금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게 1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는 예전에 원전 한번 사고 난 적 있었잖아요. 그걸 저희는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소금값이 상승하더라도 또 이것이 하락될까 봐 그러다 보면 또 생계에 바로 연관이 되니까 높아지면 더 갖고 있죠. 걱정을 하고 있죠. 저 흰색 작업복은 준비해 간 거예요? 저쪽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네, 체험용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또 미리 컨셉 잡고 간 줄 알고.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주말 동안. 고생했어요, 정말.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시 비가 오니까 그러면은 작업은 또 다시 중단이 되겠네요. 자, 소금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어요? 천일염 가격은 최근 좀 급등세를 좀 보였었습니다. 소금 가격이 2011년 이제 일본 지진 이후에 후쿠시마 오염수 불안이 이제 화제에 오를 때마다 급등했다가 잠잠해지는 패턴을 반복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뉴스 보고 심리 영향이 엄청 큰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지난주 24일 전후로 해서 유통업계에서는
이 소금과 건 해산물 등 이제 저장 기간이 긴 해산물들 수산물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이 늘었다는 건 불안하니까 막 사는 거죠, 미리. 네,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한 건데요. 실제로 실시간 검색어에 방사능 검사기와 더불어 이 소금과 건음물들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방류 직후에 해수부는 이 수산물 매출에 아직까지 큰 변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미리 사는 거, 사재기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중국에서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해외에서도 중국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유명 온라인 쇼핑몰과 일부 지역 슈퍼마켓에서 이 소금이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중국 소금 산업 국유 기업이죠. 중국 염업그룹은 성명을 내고 이성적으로 소비해달라, 맹목적으로 구매에 나서진 말아달라 이렇게 당부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25일 홍콩의 한 매체도 중국에 이어서 홍콩과 마카오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대만 중앙통신사도 중국 대륙의 소식을 소개하면서 자국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산물 관련 종사자분들 이제 생계에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좀 꼼꼼하게 대책을 계속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개미 최규진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민경 대변인님 찾아보세요. 장관 어디 계세요? 장관 어디 계셔? 장관 어디 계셔요? 얼굴 보고. 금요일에 국회에 왜 안 나오셨는지 국회에서 그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혹시 숙소 공짜로 그 이용했다는 의혹을 좀 새롭게 제기를 하셨는데 그건 좀 어떻게? 정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신변 위협 때문이 아니라 편의 위해서 숙소를 이용했다 뭐 이렇게 의혹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 추가적인 설명 좀 필요하실 것 같은데 국회에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스 마지막 코너입니다. 온라인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 소개하는 코너죠. 네, 오키도키요.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오키영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전민기입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첫 오키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키워드 뭐예요? 네, 첫 번째 키워드 제 표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네. 누구 흉내내는 거죠, 지금? 바로 첫 번째 키워드 머그샷입니다. 아, 머그샷. 네. 연관어 쭉 보이시죠? 트럼프 대통령 이름도 있고요. 뭐 네. 현상 전 대통령, 범죄자 등등의 단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 의견 중에 머그샷이 뭐예요?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머그샷은 용의자들의 범인 식별 사진을 뜻하는 말이고요. 우리나라에 자꾸 이제 강력 범죄 늘어나니까 요새 또 이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아까 보니까 연관어에 뭐 최원종 이런 범죄자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머그샷이 특히 더 화제죠. 최근에. 그렇죠. 바로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네. 참 트럼프답게 찍었어요, 머그샷도.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머그샷이고 표정이 아주 압권이고 제가 지난주에 이슈 엇박식에서 다뤘잖아요. 그러셨죠. 맞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에 조지아주 구치소에서 머그샷을 촬영한 거고요. 미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머그샷을 찍은 사람은 유일하고 최초입니다. 그 트럼프가 이번이 4번째 기소를 당한 거였는데 그 선거 개입 혐의고요. 그 전에 이제 머그샷이랑 구치소 수감 다 피했는데 이번에는 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예외 없이 하겠다 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통 어쨌든 범죄 혐의 사진이면 부끄러워하거나 움츠러들거나 해야 되는데 뭐 역시 멘탈이 남달라요. 아까 흉내 잘 내줬잖아요, 한 번 더. 맞아요. 자, 표정이 아주 반항적인데 자, 촬영하고 나서 본인이 직접 SNS에 올리기도 했고 맞아요. 그 선거 개입에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나 잘못 없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표정도 저렇게 반항아 컨셉으로 카메라를 노려보는 컨셉을 잡았다. 저것도 연구해가지고 의도를 갖고서 찍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글쎄요, 뭐 미국 정치 얘기니까 뭐 재밌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정치권에서 이게 좀 파장이 대단한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 올리자마자 이게 약간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잖아요. 하루 만에 후원금이 55억 5천만 원이 모금이 됐어요. 하루에요? 네. 그리고 트럼프 캠프 선거운동 통틀어서 하루 최고 모금액이고 3일 동안 모인 금액만
100억 건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 게시글 조회수만 해도 8천만 건이 넘고 댓글도 네. 무려 14만 개가 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제 다 계산을 한 건데 돈 버는 데는 규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굿즈, 기념품까지 만들어가지고 이게 뭐 불티나게 팔린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네. 트럼프가 머그샷 올리고 선거 캠프가 머그샷 굿즈를 팔기 시작을 했어요. 네. 머그샷을 이제 새겨서. 맞습니다. 티셔츠에 머그컵, 텀블러, 심지어 자동차 스티커까지 등장을 했고요. 네. 저 사진에 이제 트럼프가 사인한 포스터도 있는데 네. 포스터 한 장에 28달러. 진짜 머그샷이 머그잔이네요. 아, 그렇죠. 머그샷. 네, 티셔츠에도 올라가 있고. 네. 오후 뉴스 오후 시작하고 박진규 네. 앵커의 첫 야심찬 개그. 맞습니다. 자, 아무튼 뭐 저 가격이면 저렴한 거 아닌데 네. 도대체 누가 사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지자들이겠죠. 네. 네, 왜 지난 4월에 성추문 입막음 사건으로 형사 기소됐을 때 그때 하루 만에 후원금 400만 달러 몰렸었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그러니까 악재를 오히려 지지층들을 결집하는데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트럼프 캠프가 그 지지자들에게 이런 이메일을 보냈대요. 이 머그샷은 폭정에 맞선 미국 저항의 상징으로 역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 사태 보고 네. 경쟁자인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다고 하던데요. 자,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 머그샷 봤냐라고 네. 물어봤더니 실소를 터뜨리면서 핸섬 가이, 아주 잘생겼다고 농담을 했답니다. 예. 황당하다는 반응인 그쵸. 거죠. 예. 진짜 잘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겠죠. 네. 네. 자, 근데 미국은 그러니까 사실 머그샷을 자주 공개하고 많이 늘 공개하다 보니까 이 네. 머그샷에 얽힌 황당한 일화가 좀 많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그 본인 동의 없으면 머그샷 공개가 안 되는데 맞아요. 당연히 공개하려는 정치인도 없었고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머그샷을 찍으면은 특별한 이유 없으면 온라인하고 언론에 바로바로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유명인이 된 사람들도 있는데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예,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예. 이 제레미 믹스라고 갱단에서도 활동했고 미성년자 폭행 혐의로 수감된 적도 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불법 무기 소지로 체포가 돼서 2년형을 선고받고 머그샷 찍었는데 이 사진이 공개되면서 너무 잘생겼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 복역 중에 교도소 안에서 모델 에이전시랑 계약을 하고 칸 영화제 레드카펫까지 서는 슈퍼모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사진 보이시죠? 네. 예. 아, 뭐 잘생겼나요? 글쎄요. 일단 범죄자잖아요. 카리스마 있게 생겼나 봐요. 사실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범죄자잖아요. 뭐 네. 피해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요.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어이가 없죠. 지금 어떻게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까? 머그샷 공개의 나쁜 예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확한 상황이네요. 지적이세요. 네. 그러면서 두 번째 키워드로 가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도 지금 얘기랑 좀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바로 네. 소년원입니다. 소년원. 네. 촉법 소년, 뭐 경고, 청소년, 영상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 SNS에서 소년원 키워드로 한 게시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청소년들이 범죄 저지르면 가는 곳이 소년원인데 요즘 청소년들 소년원 간다, 가보니 재밌다 이런 게시글 소년원 해시태그 붙여가지고 SNS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보이시죠? 네, 조회수도 있고 뭐 나랑 친해질 사람 뭐 별 아니 진짜 많이 올라오는 모양이군요. 네. 아니, 근데 좋아요도 있어요. 좋아요 많이 붙어요. 흉기난동 예고하는 것도 10대들 사이에서 뭐 유행처럼 번졌다라고 해서 진짜 답답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소년원이 유행인 거예요. 또 그러니까요. 그 SNS 막 10대들 자주 가는 그 막 짧은 영상 그런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소년원 해시태그 검색하면은 관련 게시물도 합치면 2천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소년원 출신이나 소년원 출소 이런 키워드도 조회수가 각각 90만 건, 50만 건 이상이고요. 네. 보통 이제 소년원 다녀왔다, 뭐 이제 곧 간다, 궁금한 거 다 물어봐라 이런 게시글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네. 거기 사람들 무섭나요? 하면은 은근 다 착해요. 2년 동안 어떻게 지내요? 재밌게. 구호 처분은 어떻게 받나? 이건 단기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에 이제 범죄인데 네. 판사 앞에서 울면 봐줌. 그리고 소년원 갔다 오면 빽 생겨 친해지면 생기겠지. 소년원 가는 방법 좀. 경찰서에서 소화기 뿌리면 가능. 비싸 보이는 자전거 훔치면 쉽게 감. 이런 게 댓글 달린다는 겁니다. 참 별 얘기를 다 하고 있는데 예. 이게 그러니까 뭐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10대들이다 보니까 어린 이제 청소년들이다 보니까 아직 철이 없어서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도 되지만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뭐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무용담처럼 올리는 거고요. 그렇죠. 자기 과시입니다. 네. 왜 예전에 이제 MG 조폭이 화제가 됐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나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다. 이렇게 SNS에 올리는 거고요. 요즘에는 그 인플루언서조차 스타 조폭까지도 있다는 거예요. 네, 유튜버 인플루언서. 있어요. 예. 네. 그렇게 조폭되고 소년원 가는 게 잘 나가는 게 아닙니다. 네. 예, 가서도 안 되는 곳이고 SNS 사실 좋은 문화도 있지만 이렇게 좀 안 좋은 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점 점차 줄여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이건 좀 제지가 필요해 보여요. 그러게요. 네. 아이디어를 좀 모아보죠. 네. 저희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가시죠. 자, 마지막 키워드. 몸무게입니다. 몸무게. 오 마이 갓. 키워드 보시죠. 예. 다이어트, 변화, 목표 뭐 이런 단어들 보여지네요. 네. 여름에 몸무게가 이제 많이 키워드로 올라오죠. 근데 네. 여름 끝나가는데 몸무게를 왜 또 갖고 오셨어요? 그렇죠. 사실 여름 네. 끝나서 이제는 사그라드는 키워드인데 네. 원래 몸무게 말씀해 주신 대로 여름에 특히 언급량이 상당히 높아지는 단어입니다. 네. 보통 이제 다이어트랑 같이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안 좋지 않은데요? 표정이. 네. 그래서 이제 감정 반응 보면 네. 네. 부정적인 단어들이 훨씬 많아요. 네. 좀 보여드릴게요. 네. 스트레스, 고통, 걱정, 부작용 뭐 등등등. 남일 같지 않네요. 네, 어떤 단어가 특히 눈에 뭐 띄세요? 고통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충격도 보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네. 아니, 괜찮은데 왜요? 네. 네, 자, 맞습니다. 근데 이 단어 왜 떴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제 비행기 타실 때 약간 충격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행기요? 네, 연관에 아까 비행기 있었잖아요. 예. 대한항공이 오늘부터 비행기 탈 때 몸무게를 잽니다. 국내선 이용객은 오는 8월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객은 9월 8일에서 19일까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기내에 들고 타는 네. 휴대용 수화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야 된다는 건데 다 재야 돼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예. 이게 익명이고 사실 원하지 않으면 안 재도 된다. 네. 요거는 이제 조금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어떤 기간도 정해져 있고 하는 거 보니까 뭘 이제 좀 뭔가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 전민기 팀장도 네. 내일 이제 곧 비행기 타잖아요. 모레. 내일 네. 모레 네. 그러니까 내일까지 방송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이제 휴가 가시면은 비행기 타시면은 몸무게 재야 되겠네요. 저는 재겠죠. 아내는 안 재려고 하겠죠. 그러나 올리겠습니다, 제가. 네. 자신 있으시군요. 그럼요. 근데 이제 몸무게 따라서 돈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네. 자, 그럼 왜 그러냐? 저도 예. 이 뉴스 보자마자 아니 무게 따라서 돈을 더 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건가 이런 걱정들 하실 네. 텐데 예. 그게 아니라 연료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이제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한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서 비행을 하는데 네. 승객의 이 정확한 무게 데이터가 있으면 추가로 소모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통계를 좀 내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비용이 절약이 되겠어라는 분들 계실 텐데 네. 하루에 뜨는 비행기가 그렇죠. 엄청 많잖아요. 네. 한두 네. 대가 아니에요. 예. 이렇게 몸무게를 측정하는 걸로 연간 한 10억 달러, 1조 3,300억 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보니까 항공사로서는 안 할 수 없죠. 1조. 네, 한번 해보고 싶고 데이터 그러면은 모으고 싶은 거. 재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쟀으면 네. 네. 어쨌든 이게 도움이 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오히려 할인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류 할증료 뭐 이런 거 좀 깎아주고. 그런 건 없어요. 아, 네. 그렇지만 이 비행기 무게 중심을 또 정확히 잡는데 도움이 된대요. 무게를 정확히 알면. 배분을 하니까. 그래서 안전 운항 하는데도 이게 좋다고 합니다. 네. 이 마지막 휴가철 비행기 타시는 분들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공항에서 몸무게 재는 일은 흔치가 않죠. 그렇죠.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안 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의 키워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뉴스 오후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녁에도 이제 비가 좀 오락가락 내린다는 예보죠? 그러니까요. 예. 퇴근길에도 우산과 함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들 월요병 없는 월요일 무사히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더 좋은 뉴스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